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님이 써주셨어요. 프랑스 팩트법 너무 일찍 나온 소식 아닌가 되려 걱정이 되네요. 은행 창구에서 암호화폐 펀드 홍보물을 접할 때를 고점 중에 고점으로 보고 있는데 벌써부터 보험사에서 저러면 이거 좀 타이밍이 안 맞는데 폭등이 갑자기 올려나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프랑스 팩트법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 상품을 들게 되면 보통 뭐 채권이라든가 주식에 이렇게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고객들의 이제 자산을 가지고요. 그러면 이때 암호화폐도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 프랑스 팩트법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고점을 얘기하기 좀 이른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대중화가 되려면 우리가 은행 창구라든가 증권사에서 이런 펀드 형태로 고객들이 이런 펀드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그때 이제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증권사에서 약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증권사 객장에 애기 엄마가 아침부터 증권사 문 여는 그 순간부터 애기를 안고 증권사 객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거의 고점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증권사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그 정도 수준까지 됐을 때니까 그렇게 되려면 아마 펀드 상품을 들어서 이미 돈을 번 분들, 만약에 ETF 상품이 출시가 되고 그 상품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서 가입을 할 겁니다. 대중들이 가입을 할 거고, 또 그 대중들 중에서도 초기에 가입한 분들이 있고요. 나중에 진짜 그 초기에 가입한 분들이 내가 비트코인 ETF 상품 들어서 몇 배를 벌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비트코인 나중에 한 7천만 원 막 넘어가서 야 비트코인 이제 1억 간다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 이제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객장에 나타나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보험사에서 암호화폐 투자 가능하게 됐다 이 법안이 나온 거 가지고 우리가 또 고점으로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이동훈님이 써주셨고,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규제로 발전이 없고 대형 거래소도 적자입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디지털 화폐로 활성화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시장을 다 뺏기는 건가요? 우리 한국 시장에서 방향성과 탑코인 출현 가능성은 없나요?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치매 확정님이 대형 거래소가 왜 적자를 보나요? 작년 하락장에도 4천억 넘게 벌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요, 일단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업비트만 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매출 영업이익 등 실적에서는 업비트가 우승을 지었다. 업비트는 전년 대비 113% 늘어난 영업이익 2,870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1,400억 원으로 오히려 이제 400억 원이 늘어났다. 4대 이제 거래소 중 가운데 유일한 흑자다. 이게 지금 4월 15일자 기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적자를 봤다는 내용이에요. 적자를 면치 못했고, 보시면 2017년도 5,30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던 빗썸이 2,000억 원으로 이제 당기 손실로 적자 전환했고, 코인원과 코빗도 각각 57억 그리고 457억의 당기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빗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빗썸이라는 회사를 팔기 위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좀 더 저는 이제 외형적인 면에 좀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까 손실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그래서 수익을 보고 있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 대형화폐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다는 거, 수익을 보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고, 여기서 탑코인 출현 가능성이 없냐? 물론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이 인터넷을 봤을 때 예전에 뭐 다음이라든가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구글이라든가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 활동, 네이버 카페, 그 전에 단계에서는 다음 카페가 이제 활성화가 됐었고, 네이버 카페로 넘어오고, 또 네이버 이제 블로그 넘어온 상태에서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거 분들도.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점점 이게 글로벌로 이제 묶이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전 세계 탑
이 출현하는 게 쉬울까라고 했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지금 국내 안에서 국내 시장 장악하는 것도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내 시장, 국내 시장과 약간 해외 시장이 별개로 이제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인터넷으로 완전히 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 이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만이라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 나오는 것도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암호화폐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성장하는 그런 코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김판희님이 써주셨고요. 2012년인가 대비해서 2017년 상승은 완만하다고 했는데 그게 천천히 오르기도 하면서 상승률도 2012년보다 낮다는 말씀인 거죠. 점점 그 상승폭이 줄어드는 거라면 앞으로 한두 번 있을 상승장에서 2017년보다 상승보다 더 적게 오르게 되는 건가 해서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고, 잠깐만요. 예. 보시면,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로그를 제가 적용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로그 적용을 안 하게 되면 이 상승률이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상승률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앞으로 뭐 엄청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승률로 놓고 봤을 땐 로그를 적용하면 예전보다는 상승률은 적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주봉이고 로그를 적용했어요. 로그를 적용 안 하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최근 상승한 이 상승폭이 예전 상승폭을 엄청 뭐 뛰어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로그를 적용해서 보면 상승률 자체가 각도가 점점 이제 완만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상승 각도가 이와 같은 뭐 상승을 했다. 만약에 이 채널에 저점을 이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합시다. 뭐 이 부분이 이제 오버슈팅 했던 부분이라고 하고요. 물론 그 전 단계에 이렇게 이제 채널을 그린다고 하면 더 가파르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채널을 그린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렸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률이 점점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위 여백을 좀 더 이제 두고요. 보세요. 보시면, 만약에 처음 그 비트코인 상승률을 따라가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 채널 하단부를 따라가서 상승을 했다라고 이 각도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 상승률이 너무 가파른 겁니다.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수록 상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제가 여기를 좀 더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보고 보시면 지금 이 첫 번째 제가 그렸던 이 채널 상승 채널을 하단부를 따라가서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상승률대로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했다라고 하면 2017년 가장 저점이 얼마냐면 일시백 잠깐만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저점이 일시백 천만 10만 140만 달러예요. 140만 달러. 그 얘기는 이제 2017년도에 아무리 비트코인이 쌌다고 하더라도 140만 달러 넘어가야 되니까 채널 상단분이 더 했겠죠. 이와 같이 상승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상승률은 좀씩 낮아질 수밖에 없다. 좀씩 완만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파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ETF 승인 시 전고점 이상 돌파 후에 하락장이 온다면 2018년처럼 폭락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저는 이제 폭락 가능성은
똑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이제 찰리 리도 이와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30만 달러까지 다음 상승 사이클에 30만 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하락하게 됐을 때는 채널 바닥인 3만 달러까지 다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대중들이 이번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대중들까지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대중들을 다시 한번 떨궈내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2018년도와 같은 그런 하락장이 또 다시 저는 출현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락장이 언제쯤 끝날 수 있느냐? 그건 뭐냐면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비트코인 이 상승률이 점점 완만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수준이 왔을 텐데 그거는 법정화폐가 어느 정도 가치를 다 0으로 이제 보내는 상태에서 우리가 암호화폐들 쌍으로만 어떤 가격 간의 거래를 할 때, 그리고 이제 법정화폐 수준이 거의 0에 수렴하게 됐을 때, 그때는 암호화폐 우리가 느끼기에 이거는 폭락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유리스타님이 써주셨고요. 탈중앙화가 제도권 내 편입에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리플로 갈아탄 1인입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보시죠. 탈중앙화가 되지 않아서 리플은 힘들다. 리플은 이거는 대중화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이제 반대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리스타님처럼 아예 어떤 시장을 반대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내용에 동의하는 거죠. 맞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탈중앙화를 우리가 주장을 하지만 탈중앙화가 됐을 때 실제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체 세력이 있고 그 주체 세력이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자신들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대중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의견차가 여러분들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앤디님이 써주셨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 보안을 위해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것도 좋지만 블록파이에 맡기고 이자를 연복리 6.2%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떻게들 보시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이제 6.2% 이자를 준다. 그래서 1인당 비트코인 1개 이상 25개 이내,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25개 이상 500개 이내 6.2%를 적용해 주는데 그 이상은 이제 이자율을 2%로 준대요. 블록파이는 이제 본사는 뉴욕에 있고 미국 내 40여 개 주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대부 업체입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마이클 노보그라츠도 5,25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이제 기사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보면 블록파이 이제 암호화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를 맡긴 그 대출 상품이 되겠죠. 암호화폐 대출 스타트업 블록파이가 최근 출시한 연 6% 넘는 저축 상품이 폭발적 수요 때문에 거액 예금에 따라서는 오히려 적용하는 금리를 2%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깊이 있게 이 블록파이닷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일단 이런 상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6.2% 이자를 받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에서 나중에 내가 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뱅크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인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 맡긴 돈을 가지고 은행들이 대출을 해줬습니다.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기업들한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고 그 이자에서 자신들 수수료로 가져가고 우리한테 예금을 맡긴 우리한테 이제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런데 얘네가 과연 자신들이 대출해준 그 기업들한테 회수를 했을 때 제대로 회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제대로 이제 회수를 못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뱅크런 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 회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블록파이가 하고 있는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얘네가 블록파이가 과연 대출을 해줬을 때 제대로 다 회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중에 어떤 부실 대출, 그리고
회수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대출까지 있다라고 하면 내가 맡긴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내가 출금을 요구했을 때 못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가 돈을 맡기는 암호화폐를 맡기는 이 해당 기관이 해당 회사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고 이제 믿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검토를 해보시고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또 전 아이언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축 통화로 하려면 기존의 것으로 하지 않고 새로 만들겠죠. 기존의 것으로 한다면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득을 볼 테니 처음부터 공정하게 하려면 새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에릭 유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금융 세력들은 결코 공정한 시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 하는 짓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한 요건은 현재 가장 많은 물량을 누가 가지고 시장 유통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 배후엔 누가 있고 그들의 실체가 누군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대중이 어느 정도 그 화폐를 선호하고 인지하느냐의 대중성이고요. 금융세력은 전세계 기축통화를 최소 30년 전부터 준비해왔고 비트코인을 대중들의 인식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다시 판을 짜기에는 너무 많이 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저도 이제 에릭 님이 써주신 내용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달러를 한번 보세요. 달러를 한번 보시면 이 달러가 얼마만큼 공정한지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사용하고 있는 이 달러가 전혀 공정하지 않은 어떤 민간 기관, 페드라고 불리는 민간 기관이 돈을 찍어내서 그거를 인정해서 전 세계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과연 이 달러의 패권, 기축통화의 패권을 갖고 있는 이 금융 세력이 과연 순순히 자신들의 패권을 내놓겠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먼저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가지고 있고, 지금 에릭 유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통량을 자신들이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인들의 어떤 그런 돈을 자신들이 풀었다, 놨다, 땡겼다 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를 선택할 거다. 다음 기축통화로 선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대중들이 얼마만큼 사용을 이미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페드가 갑자기 어느 날 야 달러 앞으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4차 산업도 시작됐고 하니까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다음 화폐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믿고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 작업을 어떻게 보면 이제 2010년도부터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그 작업을 지금 쭉 해오고 있는 거다. 그 안에서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심어 놓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XRP를 내놔서 또 대중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작업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 내일부터 니들 XRP 써.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XRP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대중들 중에서도 미리 이 시장에 선택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그만큼의 어떤 보상을 저는 줄 거라고 보는 거죠. 보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XRP 좋고 뭐 스텔라룸 좋아. 비트코인 좋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대중화 시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 윤님이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이 다음 기축통화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유통량을 조절할 수 있는가가 기축통화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가 대중성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공정하게 하는 게 좋죠. 공정하게 하는 게 좋지만 실제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